자, 우리 수업 와서 2장 한번 가볼게요. 2장. 정형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 자, 우리가 이미 아까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배우긴 했는데, 관계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구조에 맞춰서 형식대로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 하고요. 보통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 것을 정형 데이터라 부릅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보면 이제 나는 여기에 학번을 저장할 거야. 나는 여기에 이름을 저장할 거야. 나는 여기에 부서 아이디를 저장할 거야. 여기에 성적을 저장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한 열씩 저장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불러요. 만약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정형 데이터일까요? 정형 데이터가 아닐까요? 아니게 되죠, 그렇죠?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정형 데이터, 이 테이블 형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죠. 엑셀을 좀 다뤄보신 분도 잘 알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제 통계도 좀 해주고 하는데 이게 형식이 깨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자, 지금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들은 공통된 항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름과 자료형을 가지게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이름이 student id가 될 거고요. student id의 자료형은 현재 정수로 보이네요. 만약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정수일까요? 문자열일까요? 그죠? 문자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자료형에 대해서는. 자, 지금 보면 모든 행위, 지금 현재 student id면 id, name이면 name, dpt id면 id, grade면 grade 이런 식으로 같은 열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항상 구조를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죠. 그래서 각 데이터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각 열은 같은 성격의 값만 저장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계가 좋다. 비교가 좋다. 정렬이 좋다. 검색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번이 아니라 부서 번호가 D001인 것 찾으세요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01. 있겠죠, 그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형식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01이란 걸 검색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의 평균 성적은 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요거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평균 성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계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색, 정렬, 비교, 집계. 비교는 이제 비교하는 거죠. 수연이가 점수가 좋아, 민지가 점수가 좋아 할 수 있겠죠? 민지가 점수가 좋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도 적합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테이블로 된 게 아니라 뭐다? 각 행마다 정해져 있는 구조를 갖춰야지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관계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배워볼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부터 시작해요. 자,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그걸 저장하고 키를 사용해서 참조하는 것,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키가 뭐고, 관계를 표현한다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김민지 학생이 부서 번호가 D01인데, 자, 컴퓨터 공학과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연이 D01인데, 컴퓨터 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실수로, 자, 여기를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써놨어요. 자, 실수로. 자, 무언가 데이터가 지금 이상하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학과 번호. 자, 그런데 지금 학과 번호가 D01인 게 민지는 컴퓨터 공학이고 똑같이 학과 번호가 D01인데 컴퓨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데이터가 깨졌죠? 근데 이 데이터의 오른쪽 이거는 형식은 제대로 갖춘 건가요? 갖추지 않은 건가요?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는 데이터가 깨졌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지금 현재 대표하는 이 번호들. 자, 이거 우리가 대표값, 대표키라고 불러요. 자,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는 이 데이터. 자, 요거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분리. 자, 밑에 보시면 분리를 할 거예요. 자, 학과 테이블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참조키라고 부르고요. 자, 참조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기본키, 대표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표키의 다른 말은 기본키이기도 해요. 기본. 그냥 대표키라고 쓸게요. 자, 왜 대표키가 될까요, 이게? 자, D01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컴퓨터 공학과만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경영학과가 될 수 없고요. 컴퓨터 공학과를 대표하는 키 번호라는 뜻으로 대표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는 다른 말로 기본키. 자,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PK라고도 불러요. 프라이머리 키, 대표키의 프라이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의 한글 해석이 대표가 됩니다. PK라고 하고 대표키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를 대표하는 번호가 되니까 내가 자, 김민지가 D01을 참조하면 이 사람은 컴퓨터학과가 되나요? 되죠. 자, 이수연이 D01을 참조하면 컴퓨터학과가 되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 바뀌었어. 학과 번호, 학과 이름이. 컴퓨터 공학 뭐 AI과 뭐 이렇게 바뀌었어. 공학과 AI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민지도 컴퓨터공학 AI가 되나요? 되죠. 이수연도 되죠.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인데 자, 컴퓨터공학과가 AI과로 바뀌었어. 그러면 둘 다 이렇게 AI 써줘야 되겠죠? 둘 다 AI. 자, 만약에 학생이 1000명이야. 그럼 1000명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죠? 2만 명이면 2만 명 다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예를 들어 한 명만 실수로 바꾸면 이렇게 AI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2000년도 이전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고 그죠? 2006년 이후로는 AI과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표값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2000년도 때는 컴퓨터공학과였다가 2006년 때는 컴퓨터공학과 AI가 되고 이게 대표값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밑에처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자, 요 위에 거 하나만 바뀌어도 학생이 몇 년도생이든 간에 컴퓨터공학 AI 거가 되겠죠. 자, 이때 자, 이 친구를 자, 이 대표키를 학생이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키, 외래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참조키를 참조하고 있을 때 이 관계를 관계형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학생이 학과를 참조하고 있는 이 구조를 관계형 테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대표키를 학생이 이렇게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이 참조를 합니다. 이 대표키. 자, 대표키가 아닌 것을 참조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표키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고 공동된 키로 연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다? 아까 전처럼 데이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수정 삭제가 안전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에 한 사람을 바꿨는데 한 사람도 안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바꿔도 다 같이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게 되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인이라는 거 배우게 될 건데 조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될 거예요. 자, 제가 그 클로드가 최근에 쇼미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서요.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 정규형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지금 학생 정보가 이렇게 있죠. 학생 정보, 수강 과목, 성적.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 좋아 보이나요? 좋지 않아 보이나요? 이유가 뭘까? 그쵸? 자, 이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의 원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면 이름, 학과면 학과, 그 다음에 학과의 호실이면 호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학생 정보를 요거를 이제 셀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하나의 값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게 지금 하나의 완전히 이렇게 틀어 박아 놓고 있죠. 많이 여러 가지를. 이 데이터 자체가 뭐예요? 비정형인 거죠. 비정형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정형 데이터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값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정규 데이터라고 한다. 비정규 데이터. 자, 이 비정규 데이터를 내가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요 과정들을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마지막으로 BCNF 이렇게 불러요. 자,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자, 이게 뭐다? 아, 이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지 제일 처음에 정형 데이터가 될까요? 그쵸? 지금 현재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로 된 이 데이터를 하나씩 원자값으로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정규형이라 불러요. 자, 이걸 콕 눌러보면 자, 지금 이렇게 일정규형으로 되었죠. 지금 요거는 이제 클로드가 새로 나온 기능인데 제가 이제 보여줘 그러면 HTML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내가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클로드 한번 써보시고요. 자, 지금 보면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이 있고 홍길동이 있고 학번이 있고 과목이 있고 홍길동이 있고 지금 홍길동이 두 개가 있죠. 박민준도 지금 현재 3개가 있고요. 이렇게 2개, 3개. 지금 보면 홍길동은 컴퓨터공학과고 학과가 여기고 성적이 여기고 지금 원자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까 전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의 학과 위치를 한 명만 이렇게 바꿨어. 302호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내가 이 친구를 302호로 이렇게 바꿨어. 근데 다른 박민주는 어떻게 돼요? 301호를 가게 되고 얘는 302호로 가게 되고 데이터에 모순이 생기죠? 데이터의 모순. 자, 지금 보면 자,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부분 함수 종속이래요. 부분 함수 정속.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분 함수 정속이라는 건 뭐다? 지금 현재 홍길동 정보가 있는데 이 안에 뭐도 있다? 컴퓨터 공학 정보도 있더라. 홍길동 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부분 함수 정속. 이거를 문제라고 불러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의 정규화. 정규화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학번으로는 이름과 학과와 학과 위치만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죄송해요. 학번으로는 이름만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학과와 학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정규형하면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수강 테이블을 분리했네요. 학과를 구분한 게 아니라, 자, 아까 지금 보면 지금 이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 잠시만요. 자, 지금 과목이랑 그 다음에 성적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학과가 아니라, 자, 요 데이터를 지금 현재 구분을 하고 있네요. 홍길동이 DB 수업을 듣고 있고, 홍길동이 자료 구조를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적,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 안에도 컴퓨터공학계 학과 위치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행함수 정속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아까는 부분 함수 정속이고, 자, 이건 이행함수 정속이라고 부르는데, 학번이 학과를 구분하고, 학과가 학과 위치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요 안에 공간에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부분 함수 정속이랑 이행함수 정속이 구분이 조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자, 이 홍길동이 학과 위치를 뭔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박민준이, 이영희가 학과 위치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홍길동이 학과 위치를 좌지우지하고, 이영희가 학과 위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 관계를 이행함수 정속이라 불러요. 부분함수 정속은 아예 하나의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행함수 정속은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가 특정한 데이터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행종속 문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행종속 문제도 결국은 테이블을 분리시켜야 돼요. 똑같이 자, 이렇게 보면 함정교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학생 테이블, 수강 테이블, 학과 테이블 이렇게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강 테이블에서 학생이 학번을 참조하고 있죠. 학번을 이렇게 참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홍길동의 과목 DB 성적이 A구나. 홍길동의 자료 구조가 B구나, 성적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친구가 대표키. 그 다음에 여기 FK. 여기 보면 PK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대표키가 없어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대표키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학과 테이블도 있죠. 컴공이라는 이름이 PK로 이렇게 동작하고 있고. 그럼 이제 컴공을 이렇게 참조하고 있으니까 홍길동은 301호의 학과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영희는 402호의 학과 위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BC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지금 구조가 좀 잘못됐는데 자, 지금 교수가 어떤 것에 대한 당답 문제가 있는 거래요. 지금 우리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테이블이 하나가 지금 빠졌네요. 원래 여기 보여줘야 되는데. 저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테이블이 하나 빠져가지고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다시 이제 보면 내가 이제 1전경, 2전경, 3전경, 그 다음에 BCNF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었죠. 아, 이 데이터가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되어서 각 테이블이 서로 참조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정교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정교화.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그죠? 이 데이터 아까 봤던 김민지가 학번이랑 학과 이름 이렇게 있는 요게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교화라고 부르는 거죠. 정형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이 테이블이라는 것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테이블. 테이블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과 연로된 구조의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블이라 불러요. 테이블. 아까 지금 제가 봤던 요것들 전부 다가 뭐예요? 테이블인 거예요. 이것도 테이블, 이것도 테이블, 이것도 테이블, 이것도 테이블. 근데 이제 정교화된 테이블이 마지막 3정교화가 진행된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테이블 할 때 중요한 게 스튜던트 학생은 스튜던트 정보만, 스튜던트 테이블은 스튜던트 정보만, 그다음에 학번은 학번 정보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정교화의 일종이 되겠죠. 테이블의 이름은 테이블을 구분하는 이름이 될 거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은 데이터, 그 다음에 행은 한 건의 데이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한 줄의 데이터가 되겠죠. 네, 값은 실제 값,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키라는 게 존재하죠. 지금 보면 요게 지금 키, 대표 이걸 우리가 PK라 불러요. 대표 키. 이걸 대표 키라 부릅니다. 자, 키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키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키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키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라고 부르진 않고,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드라고도 부르죠. 그, 자바의 전역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똑같은 얘기들이 쭉 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4번에 가면요. 3-4번. 자, 우리가, 자, 요 위에 보이는 요 친구를 자바에서 객체, 인스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똑같이 여기서도 객체라고 부르고요. 또는 객체의 좀 다른 말이 객체. 이렇게 부르죠. 속성값의 묶음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한 줄의 객체를 테이블에서는 레코드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튜플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말이 있는 거죠. 객체, 개체,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튜플. 다 같은 요 한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김민지에 대한 정보. 자, 만약에 내가 학생 데이터에 이렇게 김민지가 2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요거는 유효한 정보일까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일까요? 유효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데이터가 중복돼서. 자, 지금 제가 요 스튜던트 아이디를 대표키라고 했는데 지금 대표키는 2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김민지를 그쵸 대표하는 최소값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해요. 그죠? 그냥 같은 학과에 같은 이름인 학생이 2명 있는 거죠. 2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PK가 다르게 되면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효하려면 이렇게 PK라는 게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스튜던트가 없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없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만 있어.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김민지 2명을 구분할 수가 없죠. 학과 같은 학과에 같은 사람이 2명 있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테이블이 유효하게 되려면 이 대표키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대표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설명하는 완전한 한 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가 존재해야 되더라. 그 어떤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다음에 이제 셀과 값. 셀은 현재 여기 보이는 한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한 칸. 요 한 칸. 이 한 칸은 값을 가지죠. 김민지 또는 학번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값은 항상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 타입. 실제로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셀과 값이라고 하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임은 김민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무조건 한 개만 저장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원자성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 초보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부분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요 보이는 성적들 이렇게 써놓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 배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배열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원자성을 가지지 않아요. 초보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조건 데이터는 하나씩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이제 역정교화라고 해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배열 데이터로 바꾸긴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저렇게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원자성을 띠지 않은 이런 데이터들은 유효하지 않거나 데이터가 관리되기 어렵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원자성을 꼭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선언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필드가 있고 타입이 이렇게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여기 30,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크기를 얘기해요. 문자의 크기가 30개까지, 문자의 크기가 10개까지. 하지만 가변 크기라서 하나를 넣으면 하나, 두 개를 넣으면 두 개 이렇게 될 거고요. 넘버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로 써야 될까요? 실수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부 다 쓸 수 있는 타입이 되겠죠. 자, 아까 로우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개체 엔터티 있는데 아까 했던 말이었죠? 영어인 것 뿐이에요. 엔터티는 뭐다? 개체의 영어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쭉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대표키. 대표키. 모든 테이블의 로우들은 대표키를 가져야 돼요. 대표키. 자, 만약에 내가 대표키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복합키라도 가져야 돼요. 복합키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키를 갖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제 봤냐면 여기 삼정교화에서 지금 보면 수강 테이블이 있는데 자,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게 무조건 한 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대표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키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키를 만드는 거. 지금 현재 이 친구는 그냥 대표키고 요거는 두 개를 합쳐서 복합키. 이때 전제는 뭐예요? 이 학생은 이 과목을 무조건 한 번만 듣는다.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수업을 한 번만 듣나요? 아니면 또 들을 수도 있나요? 또 들을 수도 있죠. 그럼 이 테이블은 잘못 설계된 거죠. 그죠? 잘못 설계된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요거는 잘못 설계된 거다. 자. 대표키는 뭐예요? 각 행을 유일하게 만드는 식별할 수 있는 키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대표키, 기본키 이렇게 부르죠. 지금 보면 PK에 나오는 primary의 영어가 될 거고요. PRIMARY, RY 이런 식으로 primary라고 부르죠. 대표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대표키의 조건이 있는데요. 유일성을 꼭 띄어야 돼요. 자, 전체에서 오직 유일한 값. 우리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커밋이 대표키를 가졌죠. SHA라고 하는 형식의. 마찬가지로 대표키는 무조건 유일한 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유일한 값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 여러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has라고 써놓고 요 오른쪽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걸 어떤 형식이라고 하냐면 시퀀스 형식이라고 불러요. 시퀀스. 그래서 우리가 학번 같은 거 받으면 이름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놓고, 그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최경민이다 보니까 뒷번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로 보통 유익키를 만드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랜덤하게 엄청 긴 16진수 숫자를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시 코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 우리 주민번호는 어때요? 주민번호. 그쵸. 앞쪽에 태어난 해, 그죠? 태어난 해를 쓰고, 뒤쪽에다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만드는데. 뭐, 남자나 여자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위치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합을 해가지고 대표키를 만들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대표키가,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지금 꽉 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시작이 바뀌었죠. 최근에.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일성을 만들더라. 자, 우리가 요 뭐 최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식별하는데 여러 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키 하나만 가능하면 하나만 하고 아까 전처럼 대표키가 필요 없으면 복합키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소성을 가지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널을 쓸 수가 없어요. 널이 뭘까요? 비어 있는. 우리가 이제 언제 써봤냐면 어, 자바에서 뭐 스튜던트 s는 null 이렇게 썼었죠? 이게 null이에요. 이때 null이 뭐예요? 빈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빈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null이라고 부릅니다. 대표키는 무조건 존재하니까 null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null이면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표키는 바뀌지 않는 게 좋겠죠? 안정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합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두 개를 합쳐서 복합키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복합키를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래 참조하는 키를 대표키를 씁니다. 대표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표키를 쓴다. 자,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 자, 학생이 학과 여기 보이는 PK를 참조하고 있죠. 컴공을 참조하고 있고 컴공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과 위치를 컴공에 가서 301호인 걸 찾겠죠. 수학을 가서 402호인 걸 찾고 그래서 우리가 참조키는 일반적으로는 FK라 부르고 있죠. PK를 참조하더라. 지금 여기는 예시가 어떻게 돼 있냐? 학과 번호가 있죠. 번호를 참조해서 학과의 이름을 알게 되는 학과 번호로 학과 이름을 알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대표키는 뭐예요? 자기 테이블에 행을 식별하는 것. 참조키는 다른 테이블의 관계를 맺는 것. 중복이 허용될 수 없고 얘는 뭐 어떤 걸 참조하든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서 특정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우유를 구입을 했어. 그리고 현빈님 또 우유를 구입했어. 가능한가요? 하죠. 경민도 우유를 참조했고 현빈도 우유를 참조하고 똑같은 상품을 살 수 있죠. 그래서 허용될 수 있죠. 그다음에 경민이 우유를 안 살 수도 있죠. 무조건 사야 되는 구조일 수도 있고, 그죠? 가입하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너를 설계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용이 되죠.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지금 요게 좀 애매한 말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부모 자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위에 걸로 해볼게요. 그렇죠?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학과고, 그럼 학과가 학생이 학과를 이렇게 참조하죠. 자, 이때 이거를 우리가 부모라 부르고요. 부모. 이거를 우리가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이라 불러요. 부모 자식 관계.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학생이 참조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학과가 부모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말로 써놓으니까 좀 어렵죠? 그림을 그리면 좀 쉬운데.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자, 지금 현재 참조하고 있으니까 자식. 그 다음에 참조당하고 있으니까 부모.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자식.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키를 보여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뒤쪽 가서 얘기를 합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쿠팡에 상품이 있어요. 상품을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가 있어요. 자, 유저가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상품 구입한 장바구니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장바구니. 그럼 장바구니에서 이 상품을 한 개만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장바구니 입장에서 프로덕트는 1대 몇이에요? 그죠? n. 그죠? 1대 다. 이때 우리가 관계를 1대 다 관계라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학과 관계로 한번 볼게요. 학과에 여러 학생이 소속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이게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학생 한 명이 학과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1대 1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제 학생이 여러 학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무슨 관계가 될까요? 다대 다 관계가 돼요. 다대 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학과는 학생을 하나 가질 수 있죠. 자, 넘어가죠.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건 이제 수강인데 한번 볼까? 자, 학생은 여러 학과를 수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수강된 과 입장에서 학생이 여러 명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n 대 n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어떤 기준을 보고 n을 잡고 또 어떤 기준을 보고 n을 잡고 둘 다 n이 되네? 그러면 이거는 n 대 n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대 다. 그 다음에 1대1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대1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꼭 정보를 하나를 가지는 것. 근데 보통 잘 쓰지 않아요.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보통 1대 n 관계의 테이블을 구분을 하거나 또는 n 대 n 관계의 구분을 하지 1대1 관계의 테이블을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막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테이블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럼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하기도 해요. 1대1로 이렇게 연결해서 마차 하나처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은 안 써놨죠. 설명은 두 개밖에 안 해놨어요. 뭐밖에 안 했어요? 1대 다, 다 대 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거는 참조의 무결성이라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과 번호가 이런 게 없어. 참조를 해놨네. 이거는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함이 있게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의 무결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참조를 무결하게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없는 걸 참조하려고 해. 그럼 오류가 떠요. 오류가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조의 무결성을 지키게 도와줘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상대 테이블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표키를 참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똑같아요. 자, 존재하지 않은 부서 번호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그러면 가리키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오류가 뜬다는 거죠. 자, 이때 그것은 고마운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수정도 마찬가지고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박서준이 2번을 참조하고 있는데 학과가를 지워졌어. 2번이. 자, 2번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과 2번을 이렇게 서준이 참조하고 있는데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서준이 지워지면 상관없을까요? 그죠? 서준이 지워지면 상관없겠죠. 그죠? 또는 서준이 가지고 있는 이 참조 키를 내가 널로 이렇게 바꿨어. 될까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참조되고 있는 친구를 지울 때는 자식을 다 지우거나 또는 자식이 참조하고 있는 거를 널로 바꾸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결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쪽 가서 더 얘기를 해볼 거니까 너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본 거예요. 자, 이거 예시가 쭉 있고요. 과목 테이블도 이렇게 있네요. 수강 테이블도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어떻게 수강하는지 표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테이블을 명시하는 방법인데 뒤쪽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보죠. 간단히.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자, 보면 요게 디파트먼트를 만들겠다. 정의하겠다. 이 뜻이에요. 부서가 되겠죠. 자, 부서는 이름이 있고요. 아이디가 있네요.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어요. 형식은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자열이네요. 지금 아이디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키가 됐죠. 이름은 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제약 조건이라 불러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제약 조건. 자, 학생도 보면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는 숫자가 됐고 또 대표키죠. 그 다음에 이름은 비어 있을 수 없네요. 자, 부서가 있고요. 자, 근데 부서는 지금 부서가 아니라 학번은 비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은 아직 학과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 FK 스튜던트 디파트먼트라는 필드가 생길 건데 이게 지금 누구를 참조하냐? 부서를 참조할 거예요. 부서의 부서 아이디를 참조한다. 지금 보면 누구를 참조한다? 디파트먼트를 참조할 건데 디파트먼트의 부서 아이디를 참조한다. 아, 죄송해요. 지금 보면 이건 제약 조건이고 자, 이건 제약 조건 지울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다. 자, 지금 보면 요 DPT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지금 이 DPT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DPT 아이디를 참조하겠다 이 뜻이에요. 부서가 가지고 있는 DPT 아이디를 자, 누가 DPT 아이디가 참조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외래키라 한다. 자, 이 외래키의 제약 이거를 우리가 제약이라 불러요. 이것도 제약. 이것도 제약. 제약이라 부르고요. 현재 지금 DPT 아이디에 제약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하는 이유가 참조의 무결성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참조 못하게 하거나 참조하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못 지어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똑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빼고 보세요죠. 이건 제약 조건의 이름인데 빼고 보시고
지금 보면 대표키는 놔둬야겠다. 잠시만요. 자, 요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뒤에서 제대로 배워볼 거니까 그냥 한번 클래스랑 비슷하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예시니까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용어 정리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쉬었다가 15분에 와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